예, 이번에는 앞에서는 외국환은행이 개인하고의 관계에서 매매했던 외국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외국환은행 간의 외국환 매매죠. 은행끼리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외국환 평형기금,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 보험사업자, 외국에 있는 국내 기관 및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 매매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끼리 자격 있는 은행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제한을 많이 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투자 매매업자라든가 투자 중개업자가 그 다른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와 외국환 매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증거금 거래인데, 외화 증거금 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 은행은 은행 간 공통거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통거래, 은행에 외화 증거금을 거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준과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고, 외국환 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 증거금 거래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해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별 거래 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외화 자금의 차입 및 증권 발행입니다. 그래서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5천만 불을 초과하는, 5천만 불을 초과해야 합니다. 5천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한 3천만 불 하면 괜찮죠. 5천만 불이라도 6개월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대출.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서 비거주자에게 외화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돼.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신고를 안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그 업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출하다든가,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것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원화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자금 대출이라든가,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 자금을 위한 당좌 대출이라든가,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자금 대출, 동일인 기준 1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 대출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 기준 300억 이하의 원화 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의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의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 대해서 이 3사항 조항 해제하지 않는 원화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 자금의 용도 등을 명기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한 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그 예금 계정 및 금전 신탁 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계정 및 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 그 다음에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 외화 신탁 계정,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 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 원화 계정, 비거주자가 대지급이 자유로운 원화 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 신탁 계정, 해외 이주자, 해외 이주 예정자 또는 재외 동포가 국내 재산 반출용 외화 자금을 예치하는 해외 이주자 계정, 거주자가 외화증권 투자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외화증권 투자 전용 외화 계정, 그 다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원화증권, 장내 파생상품 투자 운용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 및 투자 전용 대외 계정. 뭐 투자 매입업자 이 외국인 거주자 이겁니다만 이것도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투자 전용 외화 계정. 청산회사의 경우 청산을 위한 투자 전용 외화 계정. 한국예탁결제원이 비거주자의 주식 예탁 증서 발행 관련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화 자금을 예치하는 원화증권 전용 외화 계정. 이러한 그 계정별 예금 종류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고 이걸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계정별 예치라든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있고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본거래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채권, 외국한 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국한 은행이 보증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또 외국한 은행 자체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꼭 받아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증을 쓰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다 하는 경우입니다. 외국한 은행이 이거에 보증을 쓰고자 할 때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한 거래규정 2-8조 1항입니다. 거주자 간의 거래에 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이거는 뭐 무역거래라든가 이런 거겠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한 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해서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교포 등의 여신과 관련해서 당의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20만 불 이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관해서 보증하는 경우인데 거주자, 현지법인 등이 현지에서 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증이라든가 해외건설 용역 사업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합작하여 수주 시공 등을 하는 공사기획과 관련된 입찰 보증을 위한 보증인의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보증,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수출 기타 외화 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 보증 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관련하는 보증이라든가
이러한 그 가나를 제외하고 다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 거래에 관하여 외국한 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죠.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게 신고하지 않는 거, 신고하는 대상은 외국한 은행이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익을 받는 당사자,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시 동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외국한 포지션입니다. 외국한 포지션. 자기가 외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외국한 포지션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한 매입 초과 포지션은 어떤 기준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각 외국 통화별 매입 초과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월 말 자기 자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수출입 은행의 경우에는 외화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좀 높여놨습니다. 외국한 매각 초과 포지션은 각 외국 통화별 매각 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 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외화 포지션의 한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2월 이익 잉여금의 환리스크 해지를 위한 외국한 매입분에 대해서 별도 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외국한 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한 은행에 대하여는 외국한 포지션 한도에 별도 한도를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권한이죠. 그 다음에 1항의 자기 자본은 국내 외국한 은행의 경우에는 납입 자본금 외에도 적립금 및 2월 잉여 이익금의 합계액을 말하고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에는 각기금, 을기금, 적립금 및 2월 잉여 이익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각기금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개설하기 위한 그런 기본 비용이죠. 여기서 기본 한 30억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은 600억, 6천억까지 가 있습니다. 을기금은 이거를 이제 대출을 하고 이걸 운영을 하는 이제 영업기금을 얘기하겠죠. 영업기금. 을기금, 적립금 및 2월 이상금의 합의, 이게 네 개를 전부 합친 금액을 바로 포지션으로 뽑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한 은행의 장은 외국한 포지션의 한도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매월 외국한 포지션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외계정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외계정은 구분 계리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역외계정은 외국한 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해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영하는 역외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반 계정과 구분 계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사항인데 허가 대상은 역외계정과 일반 계정 간의 자금 이체는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역외계정과 일반 계정의 자금 이체는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정으로부터 역외계정으로의 자금 이체로서 이거는 가능한 거죠.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외화 자산 평잔이 100분의 10범위 내에서는 괜찮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고 역외계정과 일반 계정과 자금 이체는 허가 대상이고 신고 대상인데 요거는 외국한 은행이 역외계정의 예치 목적으로
5천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증권을 상환기간 1년 초과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아까 나왔었죠. 이거는 이제 뭐 4천만 불을 한다든지 1년 이하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4천만 불씩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자산 및 부채 상황의 보고. 외국한 은행의 장은 당해 법인의 당월 중 역의 계정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2월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그 내용을 종합해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거로 보면 마치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산하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립기관 아닌가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고 기획재정부는 하나의 어떤 정부의 어떤 기관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마치 산하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뭔가 외국환거래법상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생상품 거래는 외국환 매매와 같이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외국환은행은 매일 파생상품 거래 실적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다만 신용파생상품 거래, 신용파생 결합 증권을 포함해서 이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종합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다음, 은행이 이제 큰 은행이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크죠. 뭐 예를 들어 JP 모간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투자 자금을.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본지점 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거는 은행 업무니까. 외국은행 국내 사무소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에 관하여는 이 자금 지출을 운영하는 그 일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은행 국내 지사의 설치에 관해서는 은행법 적용에 따릅니다. 은행법 적용에 따르면, 은행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외국한 거래법이 아니고 계정의 구분 계리입니다. 즉 본점인 외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모간스탠리면 모간스탠리 본점 뉴욕에 있죠. 하고 국내의 모간스탠리 서울 지점이 당해 은행이 해외 지점과 거래하거나 자금의 지급 수령 또는 결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갑계정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영업자금, 창업비,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소 설치기금이나 운영자금 및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고, 이런 이러한 거래를 갑계정이라고 하고 은행법에 나와 있어요. 을계정은 요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나 자금의 지급 수령, 일반 어떤 인정된 거래, 무역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거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을계정으로 하게 돼 있죠. 영업 자금의 도입인데, 영업 자금은 도입하려면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직접 도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예금성 외화부채. 비예금성 예화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다음 같은데, 이거는 은행 전문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계정이 지금 매도 외환, 미지급 외환, 외화 타 점차, 외화 표시 원화 차입금, 전대 차입금, 외화 수탁금, 외화 지불 카드 채무, 외화 미지급금, 외화 가수금, 선수입금, 미지급 비용 등등등이고, 여기에 파생 상품 중 부채, 그 다음에 내국 수입 유산소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그 계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는 뜻이죠. 국내지사 설치, 외국은행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해서는 다음같이 은행법에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위원 인가를 받아야 되고, 폐쇄시설도 마찬가지고, 법 적용은 이걸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이 지점된 대리점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고, 외국은행이 국내 대표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가 취소입니다. 인가 취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취소가 되는데, 합병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라든가, 이 은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법행위, 불건전 영업행위 등 사유로 인해서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거나 휴업하였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또한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에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가 취소 시에 지점 폐쇄 청산을 해야 되겠죠. 이해관계인이. 그 자산도 역시 보유를 해서 대한민국 내에 보유를 해서 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그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몇 가지 유권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상 신고허가의 의미가 뭐냐? 신고허가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외국한 거래법상 원인행, 이거 은행에서 은행에 안 받더라도 은행에 거래하는 당사자가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해야 되느냐는, 이거는 사전 신고 허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후 신고 허가는 인정되지 않죠. 사후 신고 허가, 사전에 신고 허가를 안 하면 일단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이거를 뭐 나중에 봐도 되느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사후 신고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질의 회신이 나왔군요. 이거는 뭐 송금업체에 관한 송금 업무에 관한 업무인데, 이거는 뭐 최근에 그 소액 송금업자가 생겨가지고 큰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화 표시 스왑 계약상의 권리 신탁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은행 간에 이제 어떤 자금을 신탁하는 경우죠. 그리고 자금을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자로서 C를 지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00억 원을 신탁을 하고 이 100억 원이 10년 있다가 이 거주자 C가 이제 수익을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근데 증권회사가 은행하고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스왑 계약의 권리를 다시 B은행에 신탁하고 이 신탁의 수익자로 C를 지정하는 경우, C는 외화를 대가로 B 신탁은행으로부터 외화 신탁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신탁을 해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것이 그러면 증권회사죠. 증권회사로부터 외화 표시 스왑 계약상의 권리를 수탁하는 것이 외국간 거래법 문제가 없냐? B은행의 신탁 계정이 거주자인 D 증권회사로부터 스왑 표시 외화 표시 스왑 계약이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바꾸겠다는 거기 때문에 수탁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느냐? 이 경우에는 이제 B은행이 이제 외국간 거래법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느냐, 이걸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이 B은행은 어떻습니까? B은행은 은행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은행이 이거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은행이 신탁 업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 업무가 되는 거죠. 꼭 이거를 그 외국간 거래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나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 회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 2-12조에 따르면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으로서 인정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한 업무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신탁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외국한 업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따라서 외화표시 수합 계약상의 권리 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은행 신탁 계정에 인정된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2-19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외국한 업무 취급 범위를 업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국한 거래법상 적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은행이 이게 신탁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된 업무 범위가 되기 때문에 외국한 거래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회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전 영업자인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환전 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